자, 연금소득입니다. 교재는 33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 한 장이죠, 여러분. 두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연금소득이 여러분 교육 버전이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업무 버전에서도 연금소득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없냐면 제가 소득세의 시작은 무엇이다? 원천징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니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를 해야만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만날 기회가 있고, 내가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누가 고객들이 연금을 가입한 게 있다. 그리고 비과세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급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5%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우리 보험사나 금융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어야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연금소득을 볼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죠. 금융이나 우리 공적연금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래서 아예 개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디서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은 무슨 부분?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우리 다음 연도 5월에 우리 무슨 소득이 있으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세무대리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을 지금 현재 한 30군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나 금년도부터 연금 받거든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봤더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도달된 부분 연금이 지금 현재 사적연금이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사적연금을 합산해야 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합산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회사 한 곳을 만났는데 그 회사가 현재 대표이사가 67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금이 두 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고 있었던 공적연금 하나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었던 사적연금 두 개를 받고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면 사업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이 연금소득 두 개가 또 합산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금은 종합소득의 입장에서 더 많이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기보다는 소득자 입장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다. 또는 기장대행 하시는 쪽에 근무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의 이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아요. 자,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에 우리 연금소득 계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똑같겠죠. 자, 연금소득 금액은 우리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무엇한 거? 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총 연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 것이다. 아니, 당신이 받은 연금 소득이 있지 않느냐. 그 연금 소득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비과세 소득을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제외시켜 주시면 된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빼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써드렸더니 그러면 연금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 분리과세 요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분리과세를 안 써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그리고 분리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라면 우리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 총연금액이 되고 그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연금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자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필유경비 인정 여부가 없어요. 근데 국가는 지금 정책적으로 무슨 부분,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사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러면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많이 불입을 하고 노후 대비책을 세워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없지만 근로소득처럼 무엇은 해주겠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건 해주겠다. 연간 얼마까지요? 최대 한도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이다. 됐을까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금소득에 들어오는 총 연금액을 계산하다 보니 누군가는 연금소득이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연금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느냐? 그럼 이 공적연금은 우리 기준만 갈게요. 그러면 나는 국민연금에 불입을 했고 65세가 도달이 되면 난 국민연금을 무엇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65세부터 수령하신 분들이 우리 주민등록번호상으로 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해요. 그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64세도 있고 63세도 있고 62세도 있고 61세도 있고 왜냐면 예전엔 60세부터 받았었거든요. 그게 조건들이 지금 바뀌어져 있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적연금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적연금으로 불입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 할 것이다. 요거는 무슨 부분? 당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종합소득에 대한 무엇이 있더라? 공제가 있더라. 그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 종합소득에 대한 이 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공제예요. 이 부분은 세액에서 빼는 부분. 여러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무슨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달라요. 소득공제가 먼저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럼 공적연금은 내가 불입했던 부분, 납입액 전액에 대해서 무슨 공제 받고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무슨 부분? 내가 근로자인데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을 50% 부담한 게 있다. 그럼 연말정산할 때 무조건 납입액 전액을 무엇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받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넣고 싶지 않다 해도 무조건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몇 세, 65세에 도달이 돼서 무엇 하겠다? 나 연금으로 수령해. 그럼 연금 소독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연금으로 수령 안 하고요. 일시금으로 받아버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받겠다? 그러면 연금 외 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소득이 됩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대부분들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원천징수 신고 누가 해요? 국민연금공단이요. 아니,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요.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뭐 군인연금, 뭐 사립학교연금 이런 애들 빼고 그러면 삼성생명 또는 금융권에 들어간 부분들 그래서 그런 사적연금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인 사적연금 그러면 우리는 퇴직금을 회사가 줍니다 라고 하면 퇴직금의 제도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 사회에서 지급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사회 적립제도 두 가지가 있다겠죠. 그리고 사회 적립제도는 누가 있다? DC 제도가 있고 DB 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회사가 DB 제도로 가입을 하고 종업원이 그만두면 그 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린 연금으로 무엇한다? 넘겨놓는다. 그걸 이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네, 이연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연퇴직소득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이 부분은 퇴직금 목적으로 회사가 넣어놨던 거를 넘겨받는 거예요. 내가 추가 불입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회사가 불입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 필요용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을 때 소득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없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나이? 여러분 사적연금은요. 공적연금하고 달라요. 공적연금은 지금 현재 65세라는 부분도 수령하지만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55세에 도달이 돼서 내가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그럼 연금소득입니다. 근데 나 일시금으로 받는다? 퇴직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적연금에 연금계좌에 불입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있더라? 우리가 우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때 무슨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 연금과 관련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 그러면 납입한 금액과 700만 원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의 몇 퍼센트? 12%. 자, 우리 소득이 적은 사람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15% 최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700만 원이 최대 900만 원까지도 현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700이에요. 근데 900으로 늘어나는 건 나이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연금계좌에 불입한 게 있었다면 최대 900까지 늘려줄게. 국가는 무슨 정책 피고 있다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라는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납입에 대한 걸 혜택을 늘려주면 불입을 지금 많이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는 최대 900만 원까지 들어가서 12% 또는 15%의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말정산할 때 특히나 무조건 연금 계좌에 들어간 돈이 있으면, 사적연금 가입한 게 있으면 무조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무조건 넣어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실게요. 우리가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낮은 세율이 6%이고요. 최대 몇 %까지? 현재 45%까지 가는 거죠. 제가 고액연봉자에서 지금 현재 한 35%의 구간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받으시라고 해요. 기준 금액을 지금은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올해 소득 다 더해봐야 3천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거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때 받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3천이시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시면 최저의 세율인 이 6%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냥 무엇 하셔라. 올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건 선택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넣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이 맞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소득이 적다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 받고요.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 받잖아요, 여러분. 네, 안 받으면 추후에 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안 내요, 여러분.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건 이 사적연금은 이연퇴직소득 말고요. 이거는 퇴직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퇴직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가는 거지만 이 부분은 왜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거냐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해주는 걸까요? 내가 지금 현재 더 많이 벌죠.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엔 근로가 대부분 이제 끝나는 시점에 자꾸 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이 그닥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세율 구간이 높지 않을 것이다. 6% 내지 15% 내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 소득이 적을 땐 그냥 낮은 세율로 네가 혜택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네가 많이 벌 땐 35%, 38%, 42%, 45%에 대한 구간이라면 이 세금 혜택을 지금 봐라. 왜냐면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깎아 내려야 뭐가 돼요? 내가 부담한 세금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혜택을 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또는 인사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은 이 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서류를 종업원이 냈다고 해서요. 무조건 넣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종업원이 내면 무조건 다 넣어버려요. 다 넣어버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상품 물어더라도 여러분 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이거 넣어서 공제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내가 불입했던 거 남편이 받을 수 있냐? 아니, 못해요. 연금은 본인밖에 안 됩니다. 연금은 무조건 자기 돈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금이어야 되고요. 내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본인 거 아닌 경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아예 자체가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내시고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일시금을 수령한다? 그럼 뭐가 된다? 기타소득 분류가 돼요. 퇴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연금을 무엇하게 되면, 운용하게 되면 운용수익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운용수익도 여러분 원급에 더해서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될 거냐?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이고요. 우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이니까 기타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은 지금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연금일 수도 있고 퇴직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된다. 시험 이렇게 복잡하게 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한테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원전지도 의무자는 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쪽 잘 안 내요. 네, 업무 때문에 필요할 겁니다. 소득의 구분 잘못 신고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연금소득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크게 뭐로 나눴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요. 그러면 당연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은 나누겠죠. 그래서 공적연금 소득이라는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얘기했더니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자꾸 이 직역이
지역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국민연금이 아닌 나머지 연금을 부를 때 직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직역. 오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직역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그걸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적연금이라고 얘기한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공적연금이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 자, 내가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에 부담한 게 있었다. 그럼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소득공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가가 몇 프로를 징수하죠? 9%를. 그쵸? 네, 9%를 징수하고요. 그중에 4.5%는 누가 부담하고요?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죠? 사용자가. 그리고 우리 나머지 4.5%는 누가 부담한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9%가 예전에는 333이었던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333 시절에는 이 4.5, 4.5씩 부담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한 4.5%를 연말정산 때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33 체제였을 땐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기준점이 2001년도예요. 그래서 2001년 이게 333 체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이전엔 333을 했던 부분이 지금 이 333 중에 3%가 퇴직금하고 관련돼서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에는 이 부분이 아예 무엇해주지 않겠다. 연금으로 공제해주지 않겠다. 공적연금 공제가 없었다는 거죠. 연말정산 할 때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근데 그 제도를 9%의 절반 제도로 바꿔버리고 200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연도로 얘기하면 언제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02년 1월 1일자부터겠죠. 자, 이때부터는 무엇이 된다? 우리 연말정산 공제로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연말정산에 공제로 들어가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으니까 무엇하겠다?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세금 징수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시점이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에 200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내가 무엇한 게 있다? 불입한 연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금을 내가 무엇한다라면 우리 연금의 소득으로 수령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세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부분, 내가 소득이 작다라면 무조건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져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받으시면 자기가 손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그거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얘기하시는데요. 연금 받을 때 여러분, 연금사에서 그 내역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서류 떼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회사에서 일하신다? 근데 근로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 부모님 계시는데 연금 받는데 부양가족이 못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분이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불입했던 걸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불입했던 걸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별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담당자들이 너무 섣부른 대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업무하실 때 못 떼오셔라. 연금 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돈 받으신 거 내역서 해달라고 하시면 주시거든요. 또는 본인이 인증서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역서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구분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시험 출제하냐고 묻는다라면 전산실무 출제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냈을 때 다 틀렸어요. 왜일까요? 전부 다 연말정산에 다 들어가는 줄 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 소득이 있다고 본다? 아 이 사람 그럼 부양 가지고 못 들어오겠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봐도 저 같은 경우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금 수령한 나이가 되면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저도 섞여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판별 못해요. 네, 판별 못합니다. 서류 받아오는 거로. 시험은 무엇을 가져간다? 이게 키우겠죠. 요거를 써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그래서 과세소득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이런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사나 금융사에 연금 가입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도 있고 퇴직연금 계좌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서 연금저축이라는 부분에 내가 들어간 돈,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여러분 DB 같은 경우는 이연의 효과가 있지만 DC 같은 경우는 내 가상계좌라겠죠. 그래서 내 가상계좌에 무엇할 수 있다? 내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추가 불입이 있었으면 이거 연말정산 때 또는 종합소득 공제 때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넣어준 건 내가 연금의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라는 표현인 거고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DC 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계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언제 우리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아니,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라.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건 본인의 개인 계좌로요. 우리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들이 전환할 거예요. 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계좌는 손대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확정급여형 DB 계좌는 내 계좌가 아니잖아요. 회사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IRP 계좌로 전환된 것만 뭐가 되는 것이다. 사적연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빼라는 얘기고,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서 들어간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계좌도 사적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세요. 시험도 출제를 할 때 함정으로 낼 때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연금소득 중에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는 연금은 다 과세입니다. 근데 사망에 의해서 나오는 연금 또는 장애 때문에 나오는 연금들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읽어보시면 다 그렇거든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그러면 위에 있는 1번은 우리 2번은 우리 공적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에 의해서 받는 유조. 그러면 사실상 누군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장애 때문에 나오는 연금.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상위. 이 상위는 우리 실질적으로 군인 때문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재해보생법에 의해서 업무하는 과정 중에 다쳤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연금이 수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무엇이다? 비과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회사를 그만둬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는 연금은 다 과세소득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원천징수라는 부분이 먼저 등장이 됩니다. 네, 원천징수. 자, 그러면 그 원천징수는 공적연금과 무엇으로? 사적연금으로 나눠서 가보자. 자,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럼 우리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자는 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누구한테? 연금 소득자한테 연금을 소득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근로소득도 뭐가 있었죠?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국가가 정해준 게 있다겠죠? 네, 이 공적연금도요. 공적연금과 관련된 연금소득 간이세액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세청이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연금 수령자한테 연금을 줄 때 이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퍼센트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연금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언제요?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무엇 하시라? 연말정산. 그럼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세 개로 분류가 된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있다. 그럼 연말정산 얘기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공적연금 연말정산 얘기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 자, 사적연금은 지금 어디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 지금 가입한 게 삼성생명보험이거든요. 그럼 삼성생명에서 제가 55세 도달을 하면 연금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세율을 무엇하겠다? 아이 징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간이세액 조견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몇 프로를 뗍니다. 그러면 그 연금을 받으실 때
우리 70세 미만의 나이였다. 그럼 5%를 뗄 거고요.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다. 4%를 뗄 거고요. 80세 이상이다. 그럼 3%를 뗍니다. 기존은 5%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요건을 들어봤더니 종신계약 조건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는 계약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면 우리 지금 무슨 부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건 종신계약 조건이 아닌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70세, 80세, 80세 이상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나이 요건이랑 종신계약 조건이 있는 부분이랑 이게 뭐가 된다라면 우리 동시에 충족이 된다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셔라? 낮은 세율로 가라.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는 계약서가 종신계약입니다. 종신계약. 그럼 종신계약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 나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와 몇 프로가 맞나요? 4%가 맞나죠? 그럼 원천인수세율은 몇 프로로 간다? 4%로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소득이 있었을 때 무엇을 받아라? 세액공제를 받아라. 라는 얘기가 왜 들어오게 되냐면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 아직 뒤에 안 넘어갔지만 이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에 충족이 된다라면 그 기준금액 충족 요건이 된다라면 나는 원천징수세율 4%나 5%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나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7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7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월 불입을 얼마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거예요. 70만 원 수령을 하려면. 그럼 70만 원 수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12달이 되면 우리 10달이면 700이고요. 12달이면 840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840만 원을 수령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소득을 꽤 많이 벌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제일 낮아도 세율이 몇 프로 여러분? 6%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낮아도. 근데 지금 원천징 수세율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고 연금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았을 때, 소면서 30% 구간, 뭐 25% 이상 구간 또는 뭐 아까 뭐 38%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구간이면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게 좋아요.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거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연봉이 작년 연말정산 교육 실무자였던 것 같아요. 한 분이 뭘 물어보시냐면 자기가 세금 너무 많이 내서 세금을 줄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은 종업원들 연말정산 때문에 교육이 왔는데 자기 것 때문에도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그럼 연금은 얼마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연금도 아예 찰만큼 다 넣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액연봉자예요. 근데 기술 관련된 부분에 요건이 있어서 보수를 조금 더 받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보수가 무시를 못하는 보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받는 본봉에 그 보수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연봉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별로 안 많아요. 네, 나이가 별로 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 9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갈 수 없어요. 네, 900까지 못 갑니다. 나이대가 너무 젊어서. 근데 그 900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이 조건이 5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50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대로 다 넣었다 하더라도 700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700으로. 그러면 그것까지 다 채웠고 그럼 과연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액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넣어도요.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온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주택자금 되게 쉽게 내는데 여러분들이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럼 가끔 돈이 조금 있으면 주택자금 상환을 미리 서둘러서 하시더라고요. 주택자금 상환 서두르지 마세요. 주택자금 대출 받으실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다 담보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 수준도 낮지 않다, 집도 있다, 담보 제공 다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자율 높아봐야 2%대일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터졌을 때 더 낮은 이자율도 있었던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내는 소득세가 최소가 6%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주택으로 인해서 내는 대출금 상환 이자율이 1%대, 2%대인데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요? 근데 그거 소득공제 받으시고요. 오히려 세금을 줄여가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근데 그거 모르신 분들은 그냥 돈 있을 때 주택자금을 그 무슨 부분 일시 상환하시면 페널티가 있죠. 그 조건만 피해서 상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고민해 보세요. 사업소득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근로소득자만 혜택이 더 많아요.
그런 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의 요건 때문에 이제 우리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고, 근데 소득이 작다라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낮은 세율 4%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나 80세 이상이다. 종신계약이면 4%라겠어요? 그러면 3%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자,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퇴직소득이 이연이 되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고 일시로 받으면 퇴직소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안분 계산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하고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와 연금 외로 수령했을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정을 해서 해당되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셔서 우리 70% 비율을 징수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0년 초과분이다라고 하면 60%를 징수하고요.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 계산했던 부분의 원천징수세액을 무엇해라? 우리 안분 계산해라. 그래서 그 안분 계산 비율의 70%만큼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받는 입장이니까 고민할 일이 없겠죠. 근데 내가 받을 때 한 번쯤은 따져보세요. 올바르게 징수가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입니다. 자,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엇하는 게 맞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 공적연금 소득을 빼고, 그럼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사적연금이요. 자, 그래서 사적연금만 합계를 내봐라.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거주자 본인이라는 건 우리 소득자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자 본인이 무엇 할 수 있다. 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낼게. 또는 종합과세를 할게. 라는 걸 무엇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납세의무 종결이에요. 그럼 우리 근로소득에 무조건 분류과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류과세였죠. 얼마를 벌든 관계없이 6%뗀 거로 그냥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택적 분리 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택적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의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와 그리고 뒤에 배울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요건은 우리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이게 나온 건 나한테 유리한 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200만 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총 연금액에서 우리는 연금소득공제 얼마? 900만 원을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제한이 아니고 여러분 350만 원 이하는 100%를 해주겠다. 총 연금액의 100%를 해줄 것이고 우리 350만 원 초과 700만 원은 40%, 1,400만 원 이하까지는 20%, 그리고 1,400만 원 초과는 10%. 그래서 이 연금소득 합계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됐을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연금을 3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360이네요, 여러분. 그쵸? 360입니다. 그럼 350만 원까지는 100%니까 350을 빼겠죠. 그럼 10만 원이에요. 소득금액으로 잡힐 수 있는 게. 근데 그 10만 원에 대해서 초과한 건 40%래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40%면 4만 원 빠지죠? 그럼 저는 연금소득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6만 원.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연금을 얼마 받느냐라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요.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종합과세 기준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기준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것도 또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 근데 사적연금은 별도로 또 1,200만 원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연금소득 종합과세 부분은 우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 연금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의 과세 기간에 넣어서 신고를 할 거냐 이 얘기겠죠. 자, 공적연금은 언제로 가셔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여러분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안 받았어도 약정된 날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까요. 공적연금은 대체적으로 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형태로 인출되는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하는 날. 자, 그리고 그 밖에 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그럼 여러분 지금 공적연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주의네요. 돈 받은 날짜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현금주의로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 신고할 때 포함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피가 가장 작아요, 여러분. 가장 작습니다.